삼국지 오나라 송건의 중요한 장기말이 있었으니 반준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반준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반준이 오나라에서 송건과 호족들의 헤게모니 다툼을 이해하는데 여일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회수는 둘째치고 제 입장에서는 비중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반준의 자는 승명으로 무릉 한수인이다. 이 반씨의 뿌리는 주나라 황실이에요. 태공방 강상을 등용한 그 상주혁명의 찐 주인공 희창이 있죠. 이 희창이 유리에서 유폐되었을 때 그 상나라 주왕은 희창의 맏아들을 죽여 그 고기죽을 희창에게 강제로 먹입니다. 이게 바로 희창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자 마음먹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그 희창의 둘째 아들이 바로 희창이 죽고 나서 그 유지를 받아들여 상을 무너뜨리고 주나라의 통일, 즉 상주혁명을 완성하는 무왕이에요. 이 상주혁명에서 무왕의 형제이자 희창의 15남 희고는 주나라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한 4명의 공신에 들어 필공의 자기, 즉 분봉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필공, 희고의 아들 개손이 반읍을 분봉받는데 그 후손들이 의비씨로 반을 성으로 삼았다 되어 있어요. 즉 반주는 뼈대 있는 집안의 인물이라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국발성은 그 기원이 한두 개로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광구건 편에서 소개해드린 무씨 같은 경우에도 광구씨에서 비롯되었다, 무구씨에서 비롯되었다, 호무씨에서 비롯되었다, 마씨 같은 경우에도 주나라에서 비롯되었다, 아니다 초나라 무마라는 관직에서 비롯된 관이시다, 아니다 조나라 마복에서 비롯된 즉 조나라 의비시다. 이건 조괄의 계보라 그 조씨와 마씨는 한 가문이다. 이들은 동성동본이니 혼인관계를 맺을 집안은 아니다 등등 분분한데 이 반씨는 기원이 많은 즉 다원유 성씨가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몇 안되는 계보가 뚜렷한 성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씨들도 이 계보에 속한다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반씨의 중시조는 따로 있겠죠. 중국에서는 반씨들이 주나라 황실계보라 해서 그 시조를 헌원씨까지 올립니다. 이건 사마씨가 그 시조의 계보를 추균까지 올리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시조를 단군까지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주는 형주의 대유학자 송충의 제자라 되어 있습니다. 송충은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 유종의 사신으로 간 인물이죠. 당시 유비는 조조가 눈앞까지 와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종이 뒤늦게 유비한테 송충을 보내서 우리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유비가 노발대발 하는 거죠. 나는 그럼 죽으라는 거냐. 열받아서 직접 칼을 뽑아 송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가치도 없는 자다 모욕을 주고 풀어주거든요. 사실상 송충의 이름값이 높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유비의 분노조절 장애가 분노조절 잘돼가 된 것이겠죠. 참고로 이 일화에 나비 효과가 있어요. 당시 식자들은 세력이 달라도 다 친하게 지냈어요. 유파 같은 경우에도 위나라 진군이랑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죠. 허정이 유장 밑에 들어갔을 때 허정을 당시 유장 세력의 실세 왕상한테 중용 청거를 한 게 바로 송충입니다. 그래서 왕상 사망 후에 허정이 그 촉군태수직을 승계를 해요. 이 촉군태수는 사실상 지금의 서울시장급이라 했죠. 바로 촉의 도읍 성도가 촉군 성도현이거든요. 이 송충이 허정이랑 서신으로 교류하면서 유비의 뒷담화를 얼마나 깎겠냐 이거죠. 나한테 칼을 겨누고 모욕을 줬느니 죽을 뻔했느니 그놈 깡패같은 놈이다. 유비 입촉 시 허정이 도망치려 했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주는 총기 있고 통찰하는 자다. 그 대답들이 이치에 맞으니 왕찬이 그를 기이하고 귀하게 생각했다 되어 있죠. 추억인데 이 구문을 처음 접했을 때 사냥 왕찬 견이 귀이지 당시 사냥왕은 유이인데 왜 찬이라 돼 있지. 왜냐면 사냥왕은 그 계보가 끊겼다가 조조가 헌제의 형제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회복된 자기거든요. 보니까 그 사냥왕 찬이 아니고 사냥 왕찬인 거죠. 왕찬의 본적이 사냥입니다. 즉 사냥의 왕찬으로 해석해야 되는 걸 사냥왕 찬, 즉 유찬이란 사람이 있었나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월단평 이런 거 유행했죠. 비슷한 이치로 왕찬의 평으로 이름값이 올라가고 30이 채 되기 전에 유표에 의해 강화군의 종사가 되었다. 사이 현장의 뇌물 혐의를 죽음으로 다스렸다. 부정 저지르는 놈들 목을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에 일군 즉 강하죠. 진송하였다. 진송은 충공갱이라는 뜻이에요. 충격과 공포를 벌벌 떨었다. 각 현령과 현장들이 나도 받아본 거 있는데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후 상향현의 현령이 되어 70유명 다스림으로 명성을 얻었다. 현령으로서 웬만큼 통치를 잘 했다는 얘기죠. 이후 유표가 죽고 조조가 형주를 침범한 후에 오림에서 패하고 철군하죠. 형주의 일부가 유비에게 속하게 되니 이때 반준도 자동으로 유비를 따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 굴러온 돌이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게 다 지방 토호들의 거병 명분이 돼요. 그런데 유비 같은 경우에는 거창한 피난쇼를 한번 했기 때문에
형남 4군도 무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 연의에서는 막 싸워서 얻었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항복했어요. 유비라면 우릴 버리지 않을 것 같다. 여론이 이러니 호족들이 거병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당연히 반준 같은 식자계층도 유비 정도면 될 것 같다 판단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비가 확보한 제갈량이 그 형주 관시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제갈량부터가 유표, 최씨, 괴씨 집안과 인척으로 맺어져 있었죠. 제갈량의 장모가 최씨 집안 사람이고 제갈량의 누나가 둘 있는데 한 명은 괴씨 집안 괴기한테 시집가고 한 명은 방덕공의 아들 방산민한테 시집갔습니다. 이 방덕공이 바로 방통의 숙부예요. 제갈량의 스승이자 형주명사 사마위조차 친해지려고 꼼수를 쓴 그 방덕공입니다. 그리고 후에 입촉할 때 유비를 따라 들어가는 장환 있죠. 이 장환이 바로 반준의 이형, 즉 이종사촌입니다. 이렇게 다 엮여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비가 입촉하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막 시찰을 하고 다니죠. 이 과정에서 창고지기나 하던 등지를 등용하는 건데 유비가 그 장환이 현령으로 있던 광도연도 불시에 시찰합니다. 이때 장환도 열심히 했으면 야, 너 같은 인재가 왜 여기에? 너 지금부터 태수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장환이 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유비가 대노합니다.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이놈 뭐냐? 처형시키려는 걸 제갈량이 장환은 백리지제가 아니다. 고작 백리 정도 땅을 다스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을 맡을 자다. 이에 유비가 그냥 파직만 시켜요. 이런데 제갈량, 반준의 관시가 다 작용했다 봐야 돼요. 암튼 반준이 나중에 송건한테는 항복하지 않고 나름의 저항을 하는데 그때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반준은 유비가 입촉할 때 유비를 따라 들어가지 않고 형주의 치중 종사로 남아 관우를 보좌합니다. 이때 관우와 사이가 안 좋았다 되어 있죠. 추측을 해보자면 관우가 군인이자 군정지휘관 신분이라 민생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임상현의 한 마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살림살이 기준 상위 7가구, 하가 119가구 뭐 이렇습니다. 조세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견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관우가 급발진할 때 송권, 여몽, 육손이 모의하여 형주를 점령하는데 이때 반준이 송권에게 투항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응거합니다. 이에 송권이 수레를 보내 침상 그대로 실어오게 했다. 송권 앞에서도 반준이 일어나지 않고 울고만 있었다. 이때 송권이 나름 여자 꼬시듯이 멋있는 멘트를 칩니다. 그 옛날에 관정부는 초나라의 포로로 잡혔으나 무왕은 그를 군의 스승 즉 군사로 기용했다. 팽중상은 또 어떠냐? 포로였던 그를 문왕은 윤으로 삼았다. 내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잘해줄게. 이러면서 눈물을 직접 닦아줍니다. 이에 반준이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신하의 예를 올렸다. 송권이 인용한 이 일화들이 그 좌전에 나온 얘긴데 포로 출신에서 출세하여 관정부는 군사를 끌고 주변국을 정벌하고 팽중상은 포로 출신의 재상이 됩니다. 이들이 다 형초일 때 그 초나라 인물들이었으니 내가 여길 다스리면서 그들과 같이 할 거니까 도와달라 이거예요. 근데 송권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병권을 줘요. 유표, 유비 밑에서의 반준은 학자로서 식자 포지션이었다 하면 송권을 섬기게 되면서 병권을 받고 군제를 보이게 됩니다. 즉 반준은 촉에서보다 5에서 큰 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유비가 실형주 이후에 오나라와 싸우려고 무릉만이들을 포섭하니 무릉에서 모반이 일어납니다. 번주가 이족들을 꿰어 무릉이 유비에게 넘어가게 하니 왜군의 도독이 10,000명의 원군을 요청했다. 권이 이를 듣지 않고 준에게 물었다. 준이 말하길 5,000이면 줄을 잡기 충분하다. 송권이 경은 어찌 이 일을 가볍게 여기시오 묻는 거죠. 반준이 답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놈을 한번 만나봤는데 식사 자리에서 논쟁하느라 음식도 내오지 않자 10여 명이 집에 가버렸다. 이러면서 반준이 하는 말이 관절 한마디만 봐도 주유인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여기서 주유는 키가 작은 외소증 즉 난쟁이를 뜻합니다. 그 얘기에 나오는 단어죠. 병이 있는 자, 귀머거리, 주유 등은 별도의 식기로 식사를 해야 한다. 정연이 얘기에 주애를 따라 집대성했다 했죠.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유는 키가 작은 자를 뜻한다. 병이 있는 자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장애인 차별적인 예법이죠. 참고로 이 주유는 광대라는 뜻도 있는데 난쟁이들이 고관대작들의 집에 광대로 취업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서양의 서커스 비슷하다 보면 되겠죠. 암튼 관절 한마디만 봐도 난쟁이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번주는 별거 아니다. 왜냐? 별것도 아닌 논쟁 가지고 종일 토론하는 놈이다. 결론 못 내고 우유부단한 놈이라 이겁니다. 송권이 껄껄 웃으며 5,000 병력을 주자 역시나 번주를 토벌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송권은 실제로 반준을 승상에 앉히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송권의 호족들 길들이기 이게 형주를 발판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때 송권은 판때기를 다 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례로 송권이 반준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을 맡겨요. 바로 여대와 함께 무릉만이를 토벌하게 한 것입니다. 송권에게 형주는 직할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황제도 오르고 호족들도 압박하는 거거든요. 특히
특히 강릉일 때는 군비가 많이 드니까 돈 나올 게 다 소비되죠. 형남은 또 다릅니다. 후방으로서 세수 확보의 근원지다. 이 무릉만이들 머릿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들을 잡아다가 강제 이주시켜서 밭갈게 하고 생산성을 확보하면서 그 돈으로 호족들을 통제하겠다. 이 과정에서 송건이 반준에게 병권과 절을 줍니다. 일개 항정에게 그 의심 많은 송건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진급이 굉장히 빨랐어요. 바로 제후로봉하고 분이 장군의 군을 내립니다. 그리고 송건을 모신 지 딱 10년 됐을 때 구경으로서 소부가 됩니다. 여기에 유양후로봉 하는데 이게 허봉이 아닙니다. 유양현은 장사군, 즉 송건이 시류 지배하는 땅의 현이에요. 현우부터 만호우에 반열이를 했죠. 만호우에 봉한 겁니다. 거기다 태상에 임명하기까지 이르고 심지어 나중에 사돈까지 맺습니다. 그럼 왜 송건은 반준을 중용하려 했느냐? 당시 오나라는 호족 연합체로서 승상 자리는 호족들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서요. 오나라에서 호족이 아니면 그만큼 공운을 세운 사람도 찾기 힘들죠. 초대 승상 손소, 그리고 승상이 될 뻔한 장소, 이런 오나라 초기 합류한 서청주 인물들은 원래 양주일 때 호족은 아니었지만 봉작을 받고 이미 족보라된 인물들이었어요. 손소가 봉토로 받은 양선현은 오군에 있었고 장소가 받은 유건현은 회계에 있었습니다. 다 허봉이 아니고 실제 조세권이 있는 봉토를 받은 거예요. 장소의 정치적 스탠스를 봐도 호족들을 대변하는 쪽이죠. 조조한테도 항복하자 그러고 항복하면 자기 봉토는 안전빵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손소 같은 경우에는 송건이 황제에 오르기 전에 승상, 즉 사실상 임시 승상이라 볼 수 있고 또 금방 죽죠. 그 다음 승상 고홍이 바로 장주육고 오해사성 집안 출신인데 송건은 분명 이 체제를 흔들려고 한 겁니다. 송건 입장에서 족보라된 가문과 기성 대호족들 이들을 좀 조져야 된다. 즉 호족들과 족보라된 관료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송건이 띄운 인물들 중 한 명이 바로 반준이었다. 그 근거가 여러가지 보이는데 송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그렇게 깔보던 조예의 통치를 벤치마킹하여 중서대를 강화하고 감찰로 호족들을 압박하려 합니다. 중서대가 황제의 비서기관이죠. 원래 중서대는 상서대에 비해 황제의 심부름이 나던 한직이었는데 위나라 같은 경우는 그 조예 때 완전히 위상이 뒤바뀌어요. 상서대의 고위 백관들조차 중서대의 손자 유방에게 아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예도 중요 의사결정을 상서대가 아닌 중서대의 의견을 듣고 처리했죠. 송건이 건업으로 돌아가면서 중서정교랑 여의를 남겨놓고 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여의이 사실상 송건이 심어놓은 칼잡이였습니다. 중서정교랑은 교사, 말 그대로 감찰해서 고발하는 직책입니다. 이 일개 정교랑이 승상 고홍을 가택연금하고 장주육고 사성집안에 죽어도 잡아 족칩니다. 이게 송건의 뒷배 없이는 택도 없는 일이라 얘기했죠. 태자 손등조차 여일 가만두면 안된다. 반준도 송건한테 수차례 간언을 합니다. 송건이 웬만하면 반준 말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안 듣습니다. 손건과 육손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이때부터예요. 육손이 머리가 보통이 아닌데 송건의 의중을 알아채죠. 이건 호족들 죽이기 일환이다. 그래서 상소를 올립니다. 법이 너무 빡빡하다. 인재도 흔치 않은데 작은 허물은 덮고 넘어가자. 여기서 송건이 안된다 그래버려요. 이때 황문씨랑 사경이라는 자가 여의를 찾아옵니다. 이 사경은 기록도 딱히 없는 인물인데 오나라의 역사를 바꿀 만큼 굉장히 큰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경을 한번 컨텐츠로 할까 하는데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사시죠. 그 회계사성이고 이 사경이 육손에 뿌락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의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고홍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여의이 대략 좋지 못할 것이다. 고홍 곧 유죄 판결 내서 나락 보내겠다 이거죠. 사경이 넌지시 묻습니다. 그럼 다음 승상은 누가 될 것 같냐? 여의이 거기까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경이 대신 말해줍니다. 반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여의이 잠시 생각하다가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사경이 거들죠. 반준이 너 벼르고 있다. 그가 고홍 후임이 되면 너는 뒤진다. 이에 여의이 두려워하며 고홍을 무죄로 보고합니다. 사실 고홍이 죄가 있었겠습니까? 부하의 작은 허물을 연좌했겠죠. 그럼 왜 여의이 입장에서 반준이 승상이 되면 안 되느냐? 당연히 그 날이 본인이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반준이 여일 죽여야 된다 송건한테 말하려고 건업에 오니 태자 손등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송건이 말 귀띔으로도 안 들었더라. 그래서 반준이 여의를 직접 죽이고 본인이 오게 가려 했어요. 여의이 교사꾼 아닙니까? 귀때기들한테 첩보를 들었겠죠. 반준을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반준이 승상이 되면 본인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럼 송건은 진짜 반준을 승상으로 올리려 했느냐? 이건 사실로 보여요. 이 사경이라는 자는 황문씨랑이었습니다. 황문, 즉 황제의 궁궐에서 황제를 측근 보좌하는 인물이에요. 황문이라 하면 보통 황관들을 뜻하는데 황문에서 황관이 아닌 딱 두 보직이 황문씨랑과 급사 중입니다. 사경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송건의 말을 어쩌다 주워듣고 흘린 게 유력해요. 사경이 육손에게 그 말을 전하고 육손이 야 그러면 그거 여일한테 흘려라. 이걸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손 입장에서는 고홍을 무조건 구명해야 했어요. 그 다음 차례가 본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육손은 나중에 황궁에 사람을 심어 송건을 감시한 죄로 내쳐지는데 송건과 양축의 둘만의 그 은밀한 대화
나 사실 손패를 후계로 세울 거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누군가 엿듣고 유균에게 보고하니 유균이 육손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육손이 송권한테 그게 사실입니까? 따졌다가 송권이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암튼 송권 입장에서 여일이 고응만 처리해주면 승상에 반준을 올리고, 그러면 그동안 잘 썼던 칼 여일은 반준이 처리해줄 것이며 승상직이 호족들에게 승계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일이 탐관 중에서도 탐관이었습니다. 형주 내 국가 전매 사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되어 있어요. 당연히 송권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전술했듯이 잘 쓰다가 나중에 반준이 처리해주면 그만이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송권의 충실한 이너서클 보질조차 따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던 송권이 야 네가 안 된다면 진짜 안 되는 건데, 결국 송권이 지지를 쳐요. 여일을 처형하고 호종 및 백관들에게 사과 편지를 씁니다. 왜 말을 안 했냐, 나는 여일이 그런 놈인지 진짜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즉각 보고해라. 비겁한 변명이죠. 태자 손등도 수차례 간언했고 반준도 송권을 만날 때마다 여일에 대해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권의 대대적인 사과와 함께 다음 승상 자리는 또다시 대오적인 육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송권이 호족들을 말려 죽일 다음 수를 생각하니 이게 이궁지쟁의 단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반준은 고응이 잘못되면 그 자리가 자신에게 올 걸 몰랐었느냐? 알았을 거예요. 다만 반준은 젊었을 때부터 눈치 안 보고 부패한 현장을 직결 처형하고 유명인사고 나발이고 부패하거나 절도를 어기면 처형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강단 있는 인물로 정치적 야합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송권이 반준을 승상의 제목으로 본 이유기도 하겠죠. 실제로 반준은 제갈근과 함께 참언을 꽤 받은 걸로 보입니다. 촉에 같은 가문의 인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갈근은 동생 제갈량이 촉에 있었고 반준도 사촌 장환이 촉에 있었죠. 제갈량이 죽고 장환이 그들 있자 바로 견제 들어옵니다. 준의 이형 장환이 촉의 대장군이 되었는데 무릉태수 위정이 표를 올려 말하길 준이 완에게 밀서를 보내 서로 함께 의지할 계책을 내고 있다. 이걸 보고받은 송권이 승명 불이차야. 승명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즉시 정의 표를 준에게 보이고 정을 소환하여 명관하였다. 파지겠다는 뜻이죠. 반준에 대한 송권의 믿음이 이와 같다. 반준의 말만큼은 잘 들었다는 기록도 있죠. 송권은 사냥에 환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맹수랑 맞짱을 뜨고 다니니까 장소가 기겁하면서 어찌 맹수랑 용맹을 겨루냐, 그러다 일이 나면 웃음거리가 된다. 송권이 장소를 비웃듯이 그러면 안전하게 수레를 만들면 되겠다. 호랑이 사냥용 수레를 만들어서 달려드는 맹수들의 딱밤을 때리고 돌았다. 반면에 반준 같은 경우에는 송권이 꽁사냥을 자주 하니까 반준이 이거 하지 말랍니다. 이에 송권이 변명을 하죠. 시시잠출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다. 예전만큼 하진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하는 변명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에 반준이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아직 천하가 정해지지 않았고 꽁사냥은 급한 일이 아니다. 당신 지금 활시 묻고 끊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잔소리를 하며 나가면서 치예를 부숴버렸다. 이 치예는 그 꽁 잡는 함정입니다. 이에 송권이 다시는 꽁사냥을 하지 않았다. 송권이 반준을 얼마나 아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이뿐만 아닙니다. 반준이 서종을 처형하였다. 이 서종은 공윤과도 교류했던 명성이던 자였는데 절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 이걸 송권이 묵인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모반을 하려 했던 마무를 죽인 주연한테는 노발대발했던 거랑 완전 단판이죠. 참고로 반준이 어찌 그 휘하 낭장들을 죽일 수 있었느냐? 권과 준절, 송권이 반준에게 가절을 주었다. 부하를 직결 처형하고 후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주연도 가절이 있었는데 주연한테는 송권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당시 보질이라 하면 송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사실상 대오족을 견제하는데 송권이 밀어준 신흥호족, 즉 송권 이너서클의 핵심이었어요. 육손에 맞서는 손패파이기도 했죠. 이 보질이 병사를 늘리자 반준이 송권한테 간언합니다.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보질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줄 서 있다. 송권이 이를 따랐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준이 사람 보는 눈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전술한 번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예의 세작 은번 있죠. 이 은번이 오나라에서 인싸가 됩니다. 간첩이에요. 거의 모두가 은번과 교류하며 지냈는데 반준의 아들 반저가 은번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 반준이 이를 알고 너 지금 어떤 놈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냐? 조만간 조정에서 네 놈을 잡으러 올 테니 장형 100대로 그 죄를 씻을 준비나 해라. 장형 100대면 사실 건장한 자네도 죽죠. 죽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아니 왜 은번 유명인사인데 이해를 못하다가 은번의 세작행위가 발각되어 처형되자 와 성견지명이 있다 이러는 거죠. 당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조예의 세작이 오나라 내에서 인싸가 된 사건이거든요. 심지어 정의 학보도 은번이랑 친하다가 연루되자 자결합니다. 정의는 현대의 검찰총장입니다. 녹질 2000석의 구경자래예요. 이렇게 강단있고 정치적 야합을 하지 않으며 군제도 있던 이 반준은 여일이 처형된 다음 해에 마치 나의 소명은 끝났다는 듯이 끝내 송권의 말이 되지 않고 세상을 뜹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깨우며 이르기를 반준의 통무지정매를 놀라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반준은 여대와 함께 수년에 걸친 무릉만이 토벌을 성공시켰어. 이는 송건의 몇 안되는 큰 군사적 사업과 같았으니 그는 이 토벌 사업에서 수만을 사로잡거나 배웠어. 단 5천으로 번주를 토벌한 건 역시 그의 군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어. 또한 반준은 용병하는 데 있어서 상벌이 확실하였다 하니 이에 그의 통솔은 8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꽤 비중 있는 지휘관으로서 무력 36은 너무 낮소. 그가 송건의 밑에 있을 때는 이미 유표, 유비 밑에 있을 때와는 다른 왜군의 지휘관으로서 꽤 오랜 시간 전쟁터를 전전하였어. 여의를 근접해서 공격하여 죽일 계획을 짠 것을 봐도 검을 휘두를 줄 아는 자라 할 수 있어. 이에 그의 무력은 69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번주를 파악하여 적은 병력으로 승리한 일화라든가 건한 칠자, 왕찬이 그를 극찬한 것을 보면 지식과 지모가 있는 자라 볼 수 있어. 지력은 88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법도를 중시하여 다스림의 재능이 있었어. 일찍이 현을 잘 다스려 명성을 얻었으니 유비가 그를 형주에 남겨 관우를 보좌하게 한 이유요. 정치는 90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무릇 이런 자들은 융통성이 없어 주변인과 화목하기 어려운 법이요. 관우와 불화하고 간신 여의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매력은 38 리메이크의 46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공손어리 묻기를 반준이 승상이 되었다면 오나라는 달라졌겠어. 손찬이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많이 달라졌을 것이요. 반준은 호족편에 서지도 강자편에 붙지도 않았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직 법도에 따라 일했으니 당파 없는 정치인이라 볼 수 있어. 비록 송건이 대호족들을 견제하고자 그를 밀었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송건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며 송건 앞에서 송건의 꽁 잡는 도구를 부수는 기계로 이궁지쟁 따위의 정치적 모략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가 이궁지쟁 발발 직전에 사망했기에 더욱 애석할 뿐이요. 이에 공손어리 좋은 생각이 난 듯 손찬이 형의 묻기를 송건이 꽁 잡는 도구를 매우 아꼈던 것 같소만 장군께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엇이오? 손찬이 형이 고심하다 답하니 오래전 중국에서 들여온 세 권의 책이 아니겠어. 이 땅에 나 아니면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가지지 않고 있을 책이니 어찌 귀하지 않다 하겠어. 이에 공손어리 내 그 책을 불살라버리겠어. 그러면 내 역시 반준처럼 중용되지니. 손찬이 형이 대노하여 이 지력 이 같은 자를 보았나 썩 꺼지시오. 이에 공손어리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청하니 손찬이 형은 한숨을 쉬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오나라의 큰별 반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